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용한 무당집에서 점을 보고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여기가 얼마나 용한지 한번 가려면 2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게 된 것도 제가 사주를 보게 된 것도 참 신기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곳이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가보려고 알아보던 찰나에 어머니의 여동생의 친구가 즉 저의 이모의 친구가 안 좋은 일이 생겨 예약한 걸 못 가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운 좋게 2달을 기다리지 않고 금방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무속인 집을 자주 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새에 운세가 어떨지 궁금해서 가시는 분이에요. 저는 오컬트나 미신 쪽으로 많이 궁금해하는 사람이라 성인이 된 후 어머니가 그런 곳에 갈 때 쫓아갔었습니다. 경험상으로는 요번까지 합쳐서 3번 정도네요. 어쨌든 그렇게 우연찮게 기회를 얻어서 저희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대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차피 믿지 않았고 얼마나 용한지 떠보기 위해 갔습니다. 연인은 언제 생기나요? 같은 가벼운 질문을 할 생각으로요. 근데 웬걸 예약하신 사람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2시간 걸려서 쫓아온 저는 그냥 방구석에 쭈그려서 그 집 댕댕이나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차저차 얘기가 끝나고 어머니는 절을 하고 계신지 내려오지 않으셨을 때 무당분께서 먼저 내려오셔서 물을 드셨는데 절 보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딸내미지, 엄마 쫓아왔어? 이러시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 초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어머니가 절을 하고 내려오시고 무속인 아저씨는 자리를 잡고 저한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어머니 뒤에 예약자가 있으실 텐데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 없지? 네. 어디서 거짓말이야? 네. 저 헤어졌는데. 그게 헤어진 거야? 신 받드는 분 앞에서 거짓말하면 혼난다. 사실 전 엄마 몰래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모르는 상태셨고요. 왠지 말하지 않으면 저에 관한 말들을 안 해주실 것 같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저씨께서는 흡족한 표정으로 다른 말씀들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너 왜 아빠 엄청 싫어하냐? 네가 뭐라고 아빠를 욕해.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그리고 침대 엄청 좋아해서 맨날 누워만 있고 하루 종일 핸드폰이랑 노트북만 보고 방 청소도 좀 해라. 게을러가지고 세수도 하기 싫어하네. 절 엄청 혼내셨습니다. 맞아요. 전 엄청 게을러요. 정말 세수도 하기 싫을 정도로요. 침대도 엄청 좋아해서 거의 누워서 잠만 자고. 그리고 아버지와 저의 사이를 아주 콕 집어서 비판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아저씨는 정말 신기한 게 제 나이와 이름도 물어보시지 않고 줄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뭐 물어보신 것도 없이요. 전 그저 혼내시는 말씀에 대답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냐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는 자식들에 대해 이런 방구 말씀하신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속 혼나는데 여기까지는 요새 젊은이들은 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정색을 하시면서 너 한 번만 더 그래봐라. 아주 혼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뭣도 모르고 내라고 대답했는데 죽고 싶다고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한창 정말 힘들 때 맨날 울고불고 죽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손목도 그어보고 그냥 제가 한 말 중에 부정적인 건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 흉본 얘기라든지 친할머니 흉본 얘기라든지 엄마한테 대든 거라든지 제가 하는 말투까지 완벽히 재현해서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알았어. 내가 한다고 몰라. 이러시는데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엎어져서 자는 거라든지 다리 사이에 베개 끼우고 자는 거라든지 그런 것까지 민망할 정도로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제가 나온 학과도 언급하시면서 내가 그거 전공한다고 꼭 그쪽으로 직업 다 가지는 거 아니라고 졸업할 때까지 좀 열심히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전공 그만두고 다른 거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말씀하시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주위에 사람 없다고 만든답시고 촐싹거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사람이 무섭기도 하고 좀 거르기도 많이 걸러서 지금 친구고 뭐고 주위에 없어요. 그래서 난 왜 맨날 사람이 없을까 맨날 자책하고 제 잘못인 양 생각하고 그랬거든요.
맨날 운 것도 그 때문이고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더 신기한 건 제가 머리 자르고 싶다고 한창 말하고 다녔는데 저보고 큰일 나고 싶으면 머리 자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 너무 쇼트커트가 하고 싶은데 왜 머리를 자르면 안 될까요? 어쨌든 그렇게 어머니랑 말씀하셨던 시간만큼 저랑 대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뒤에 사람이 예약이 취소돼서 딸 봐준 거라고. 이런 경우 드문데 저는 얻어 걸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엄마가 여기 온 것도 되게 우연치 않게 왔는데 저도 과연 우연히 사주를 보게 된 걸까 싶고 그리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엄마랑 저랑 거기 들어가서부터 머리가 정말 깨지도록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아빠가 기다리시다가 화장실 가시려고 잠깐 아저씨 집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화장실 다녀오시고 아저씨께서 아빠한테 앉으시라고 한 다음 혼내시는 거예요. 딸한테 우리 딸 영화 한 편 보러 갈까? 그렇게 살갑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사람이 아무리 속으로 사랑한다 생각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혼내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속 시원하긴 한데 듣는 내내 무서웠어요. 근데 아빠는 그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건성건성 들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어머니도 엄청 속 시원하게 상담하셨는데 그냥 정작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분을 만나니까 다 무서워졌어요. 제가 과거에 한 언행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때 심리라던가 언제부터 무기력해졌고 언제부터 아버지를 싫어하게 됐고 그런 걸 어떻게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시령한테서 듣고 얘기한다고는 하는데 시령님은 제 과거를 어떻게 보는 걸까요? 제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말하는 그 과거의 현장에서 보고 오는 걸까요? 인터스텔라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기 다녀온 이후로는 말도 함부로 못하겠고 미치겠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전 정말 쇼트커트가 하고 싶은데 왜 머리 자르지 말라고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혹시 왜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되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귀띔 좀 해주세요. 두 번째 이야기 이상한 집. 내가 얼마 전까지 살던 집은 꽤나 이상했었습니다. 집에 문이 하나 있긴 했지만 큰 방 한쪽 끝에 밭과 이어진 흔히 옛날 집에 있는 장지문이 하나 더 있고 방충망이 있고 그 밖은 바로 창고가 있었습니다.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집세가 싼 데다가 조금 오래된 것만 뺀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또한 편모 가정인 우리 집 상황으론 다른 집을 구할 여유도 없었고요. 집을 구할 당시에 나는 군대에 가 있어서 첫 휴가 때 집을 이사한 걸 까먹고 예전 집에 갔다가 전화를 해서 겨우 찾아갔습니다. 첫인상부터 좋지 않아서 별로라고 생각했고 한낮에도 그렇게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창문 옆에는 바로 2층 집이 있었고 그 바로 뒤에는 빌라가 서 있어서 가족이 자는 큰 방에는 거의 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낮에도 거의 불을 켜놓아야 했고 전기세는 꽤나 많이 나갔어요. 그래도 늘 그늘져 있어서 여름엔 선풍기 하나로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버스 정류장이 가깝고 집 주변에 부산의대가 있어서 아르바이트 자리 찾는 것도 괜찮았어요. 그곳에서 살면서 원래 나빴던 집안 사정이 그나마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부터 몸이 안 좋으셨지만 일하면서 더욱 안 좋아지셨고 어머니, 형, 저희인 3명의 가족 관계도 조금씩 더 나빠지는 듯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지 늘 습한 공기가 돌았고 보통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조금씩 환기를 했지만 그래도 늘 습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야간 근무가 끝난 후 월급날이라 아침에 월급을 찾아오시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전치 사주의 요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저도 기본으로 다니던 알바 외에 하나 더 해야 했습니다.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힘들어졌어요. 계약 기간이 약 5개월 정도 남았을 때 형이 이라크 파병 갔을 때 알게 된 친구를 데려왔고 저는 형의 친구라면 무조건 좋게 생각해서 상당히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음식을 먹었는데 형이 잠시 화장실에 갔을 때 형의 친구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훈아, 너는 교회 다녀? 어머니가 정말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집안 곳곳에 성경책과 성경 구절이 붙어 있어서 그런지 조심스러운 분위기로 물어봤지만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재혼했었던 상대가 목사 아들이었는데 그 사람이 워낙 쓰레기 같은 짓을 많이 해서
교회라면 학을 뗄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무교라고 대답하자 형의 친구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훈아, 딴 게 아니라 너희 집 좀 오래되긴 한 것 같은데 내가 딴 건 모르는데 가위 눌리는 게 제일 쉬운 데가 수맥 흐르는 데거든. 그래서 그런가 나는 수맥이 가까이 있으면 겁나 민감한데 너희 집 밑으로 수맥 흐르지 않나? 형님,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옆에 직수로 나오는 수도관이 있긴 한데 수맥 흐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고 빨리 이사 가든지 해라. 여기가 햇빛이 덜 들어와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나는 좀 많이 그런 기운이 느껴지네. 그냥 들어왔는데 좀 많이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 그렇게 말한 이후로 형이 화장실에서 돌아와. 딱히 그 이야기를 신경 쓰진 않았는데 이사 가기 얼마 전부터 집안 곳곳에 습기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작은 방 한쪽 벽면이 완전히 습기로 인해 벽지가 떨어질 정도였어요. 이사 가는 날 당일에 이사 가는 집의 크기가 작아져서 다 버릴 것이었지만 장롱들을 꺼내려고 했는데 그 벽 뒤는 정말 아수라장이었고 한쪽 벽면이 물에 잠긴 것처럼 벽지가 흐물흐물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사를 가서 집은 더 작아졌지만 햇볕이 잘 드는 곳이라 그곳과는 정반대인 환경입니다. 어머니의 몸도 많이 나아지셔서 저는 아마 그 집에 뭔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항상 사람이 문제. 머리카락까지 무거워지는 덥고 습한 평일 오후. 퇴근길에 나선 사람들의 얼굴엔 희망은커녕 지친 표정만 가득했다. 적막한 공기에 갈증이 났던 운전기사가 라디오를 살짝 켰다. 이번 살충제 달걀 파문으로 인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당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도록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달걀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농가의 수입 저하뿐만 아니라 유통업과 요식업 등 연관된 산업에도 큰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속 뉴스 소리가 울려 퍼지자 버스 안에 공기가 불쾌하게 일렁였다. 맨 앞자리에 앉은 중년의 남자가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하여간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은 다 뒤져야 돼. 죽어서 지옥에서 다 처먹으라 그래. 바로 뒤에 앉아있던 백발의 할머니가 건너편 자리를 바라보며 남자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노인네들이야 뭐 하루 이틀 하는 마당에 그거 벌레약 좀 먹는다고 뭐 별일 있겠나. 애들이 걱정이지. 노인의 반대편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옆에 자식으로 보이는 딸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이는 막대 사탕을 물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믿을 거 하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계란을 좋아해서 하루에도 5개씩 삶아서 줬는데 지난번에 가습기 살균제도 그렇고 일 터지면 정부는 감추려고만 하잖아요. 대통령 새로 뽑았다고 기대 좀 했더니 이게 대체 뭔 일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중년 남자와 백발의 할머니는 여자의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뒷자리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이어폰을 귀에 끼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버스 안에는 다시 익숙한 침묵이 흘렀고 라디오에서는 느린 노래가 흐르기 시작했다. 이윽고 버스는 정류장에 멈췄고 약속이라도 한 듯 중년 남자와 할머니가 함께 버스에서 내렸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는 볼 일이 없다는 눈빛을 교환했다. 잠시나마 사회 문제에 분노한 그들은 자신이 할 일을 다했다는 듯 뿌듯함이 느껴졌다. 버스는 검은 연기를 뿜으며 정류장을 떠났다. 내린 중년 남자는 한의사였다. 최근 매출이 떨어지자 값싼 중국산 한약재를 쓰기로 결정했다. 그 안에 약간의 중금속이 포함된 걸 알지만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백발의 할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음식 솜씨 덕분에 돈은 제법 벌었지만 나라에서 가져가는 세금이 너무 아까웠다. 할머니의 소득 신고서는 항상 가난했다. 젊은 엄마는 장난감 제조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최근 회사에서 제품 도료를 저렴한 것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직장을 잃을까봐 침묵하기로 했다. 버스 안에 남아있던 대학생은 취업준비생이었다. 수차례 실패 후 자신의 스펙이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여겼다. 가방 속에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들로 가득 찬 자기소개서가 빼곡히 들어있었다. 창밖을 말없이 바라보던 아이는 입에서 막대 사탕을 꺼냈고 엄마는 졸고 있었다.
아이의 손은 창문을 열고 쓰레기를 던졌다. 사람이 문제다. 네 번째 이야기 반신욕. 우리 동네에는 오래된 개천이 하나 있었어. 이 개천은 인근 산줄기를 타고 한강까지 이어지는 매우 긴 개천이라서 여러 잡다한 괴담들이 전해 내려오곤 했지. 그중 하나가 반신욕하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야. 이 괴담은 물귀신 이야기와는 조금 달라. 개천의 수위가 낮은 것도 있지만 이 괴담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야. 이 개천은 다른 개천들처럼 블록 계단처럼 되어 있는 구조고 특정 몇 블록마다 다리가 있었어. 특정 블록의 교각 밑에는 한 남자가 물에 반쯤 몸을 담근 채 늘 반신욕을 하고 있다는 괴담이 돌았지. 그 구역에 누군가 물에 발을 담그면 그 남자가 며칠간 따라다닌다는 이야기도 있었어. 내가 고등학생일 때는 반신욕하는 남자라고 불렸는데 내 위 세대에서는 돼지 귀신, 지금 세대는 쿰척이 귀신 등으로 불리기도 해. 세대마다 이름이 달라지긴 했지만 괴담의 본질은 같았어. 이 남자는 개천의 지방령으로 장난기가 매우 심했다고 전해졌지. 개천 양 옆에는 조깅하는 사람이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위한 도로가 있는데 이 남자가 종종 물가에 상체만 나와서 도로 위에 누워 길을 막곤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넘어진다거나 다리를 접질리는 작은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 블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남자의 장난이라고들 했어. 이 정도 사건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문제될 건 없었지만 문제는 여름철이었지. 특히 공이 물가로 떨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때 물에 들어가면 그 남자가 붙을 수도 있다고 했어. 그 남자가 사람에게 붙으면 그 사람은 계속 식욕과 갈증에 허덕이게 된다고 했어. 그리고 물과 관련된 행위를 할 때마다 그 남자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지.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남자가 잠시 동안 구역을 떠나기 때문에 사고는 잠잠해진다고 했어. 사람들은 이 남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물에 나뭇잎이나 물체를 던져보곤 했어. 남자가 물에 있으면 나뭇잎은 제자리에서 빙빙 돌았고 없으면 물 흐름을 따라 떠내려갔지. 이게 일종의 테스트 방법이었어. 내가 겪은 일도 바로 이 테스트를 하던 중이었어. 친구들과 농구를 하다가 공이 물가로 빠졌어. 우리는 나뭇잎을 던져서 남자가 있는지 확인했는데 나뭇잎이 빙빙 돌기만 했어. 하지만 친구 하나가 그냥 내가 가서 주워올게라고 하며 자신감 있게 물가로 들어갔어. 그리고 공을 주워서 별일 없다는 듯 돌아왔지. 그날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지만 그 친구가 다음 날부터 농구장에 나타나지 않았어. 알고 보니 그날 이후로 친구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해. 그날 밤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데 거울에 자기 얼굴 위에 뚱뚱한 남자의 얼굴이 더 씌워져 있었다는 거야. 그 남자는 물과 음식을 흘리면서 친구를 노려보고 있었대. 그 후로 친구는 샤워하거나 거울을 볼 때마다 그 남자를 보게 되었다고 해. 결국 그 친구는 거울이 있는 화장실에서는 절대 씻지 않게 되었고 지금도 혼자 사는 집에는 거울을 두지 않는다고 해. 이 남자는 물가에 몸을 반쯤 담그고 장난을 치다가 누군가에게 붙으면 그 사람을 며칠간 따라다닌다고들 해. 특히 거울이나 물에 비친 모습에서 자주 나타난다고 하지. 다섯 번째 이야기의 어릴 때 기억. 어릴 때 한 번쯤은 다들 겪어봤을 만한 일이 있을 거야. 잠을 자다 오줌을 지린다거나 부모님께 스스럼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어두운 방에서 무언가 튀어나올 것 같아 두려워하던 기억 같은 거 말이야. 대부분은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별것 아니게 느껴지지만 그때는 정말 무서웠던 기억들이지. 오늘은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공포스러운 기억을 하나 말해볼게. 그건 소리와 관련된 일이었어. 가청 주파수라는 게 있어. 근데 어른이 되면 점점 이 영역이 좁아지게 돼. 어렸을 때는 잘 들리던 소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들리지 않게 되는 거지. 내가 어렸을 때는 특히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 조용한 방 안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곤 했어. TV 소리도 끄고 부모님도 주무시러 들어가면 온 세상이 고요해지는 그 순간 말이야. 방 밖에 있던 희미한 소음이 모두 사라지고 나면 내 방은 그야말로 정막 속에 잠기곤 했어.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무섭게 느껴질 때쯤 갑자기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 냉장고와 가스레인지에서 나는 소리일까? 아니면 집안의 전자기기들이 내는 소리일까?
그 알 수 없는 위윙거리는 소리가 내 귀를 간지럽히곤 했지. 특히 그 소리가 한참 동안 계속될 때는 잠자기가 너무 어려웠어. 이 소리는 마치 누군가 내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었어. 그때 나는 이 소리가 너무 불편해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방 밖을 나가기 무서워서 참고 있었지.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 나는 그 소리에 점점 익숙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때 그 묘한 공포감은 잊을 수가 없어. 지금은 그런 소리를 듣지 않지만 어릴 때의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해. 여섯 번째 이야기의 어느 사진가. 1945년 8월 9일. 어두컴컴한 방 한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로 낡아빠진 라디오에서 잡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애국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현장의 참혹함을 비통하게 여기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 그분의 말씀은 항상 옳으십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말들은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마지막 말만큼은 확실하게 들려왔다. 그분의 말씀은 항상 옳으십니다. 낡아빠진 카메라를 닫고 있던 늙은 사진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의 말씀은 항상 옳으시지. 아무렴. 사진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계속해서 카메라를 닦았다. 당시는 세계 2차 대전 중이었고 사진가의 나라 역시 전쟁을 겪고 있었다. 1939년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분은 국민들에게 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사진가는 그 연설을 듣고 애국심이 끌어올랐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군대에 자원했다.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아 입대는 거절당했고 결국 전쟁터로 나가는 청년들을 응원하며 사진을 찍는 일에만 전념해야 했다. 사진가는 그분의 약속을 믿었다.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옳았기 때문이다. 그분의 군대는 매번 승리했고 나라의 영토는 점점 커졌다. 나라가 강대해지면서 사람들의 생활도 나아졌다. 사진가는 전쟁 전 초라했던 자신의 사진관이 전쟁 중에 번창하는 것을 보며 더욱 그분을 믿었다. 자신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은 길어졌고 마을 사람들에게 점점 전사 통지서가 날아왔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의심이 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군대의 승전 소식은 끝없이 이어졌고 사진가는 여전히 그분의 말을 믿었다. 전쟁은 점차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나라의 재난이 겹쳐 사람들은 더 이상 웃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사진가는 그들을 애국심이 부족한 자들이라며 비난했다. 그분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사진가 역시 전쟁의 여파로 인해 더 이상 사진을 찍는 일이 줄어들었고 어느 날 군인들이 와서 그의 장비들을 징발해 갔다. 그는 그저 작은 카메라 하나만 남긴 채 모든 것을 내주었지만 여전히 그분을 신뢰했다. 그분의 말씀은 항상 옳으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진가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교회에서 종교행사에 사진을 찍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다. 오랜만에 사진기를 만질 기회가 생긴 그는 기뻐하며 준비를 했다. 행사가 열리는 날 사진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사진을 찍기 전에 주위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진 촬영의 기쁨에 빠졌다. 그러나 그때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날씨가 좋지 않아 사진 촬영에 방해가 될까 걱정이 되었다.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곧 마을의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사진가는 겁에 질려 큰 나무 밑에 몸을 숨겼다. 곧 비행기 소리가 들려왔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적군의 비행기가 보였다. 하지만 그분의 군대가 적을 격퇴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에 곧 마을로 돌아가 행사 준비를 서둘렀다. 그러나 그 순간 하늘이 환하게 빛나며 엄청난 굉음이 사진가의 귀를 때렸다. 사진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강력한 폭발음과 진동이 그를 덮쳤다. 그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사진가는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로 눈을 떴다. 귀에는 심한 이명이 울리고 있었고 주위는 온통 폐허가 되어 있었다. 그때 라디오가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들려왔다. 방금 전 나가사키에 적군의 폭격이 있었지만 천황폐하의 군대가 성공적으로 적군을 격퇴하였습니다. 라디오에서 들리는 그분의 목소리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사진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폐허가 된 마을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분의 말씀은 항상 옳으셨나? 6일 후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천황 히로히토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패배를 인정했고 9월 2일 무조건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의문의 목소리. 나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게 되었어.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피곤한 하루였고 몸이 무거워서 바로 침대에 눕고 싶었지만 샤워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집안은 조용했고 나는 씻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어. 샤워를 마치고 나와 거울을 보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똑같았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괜히 거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지. 그때였어. 갑자기 등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너 여기서 뭐해? 목소리는 분명 내 바로 뒤에서 들렸는데 화장실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어. 나는 얼어붙은 듯 거울을 통해 뒤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심장이 쿵쾅거렸고 머릿속이 하얘졌어. 그 목소리는 분명 인간의 목소리였고 뭔가 낯익은 느낌도 들었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누군지 전혀 떠오르지 않았어. 나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허둥지둥 화장실을 빠져나왔어. 그리고 침대에 누웠지만 그 목소리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그 목소리는 대체 뭐였지?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 나는 여전히 그 목소리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일이 꿈같이 느껴졌어. 그 일이 있은 후로 나는 그 목소리를 다시 듣지 않았어. 하지만 그날 이후로 화장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어. 내가 겪은 그 목소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소름이 돋아. 여덟 번째 이야기 누군가의 발소리. 나는 몇 년 전 혼자 자취를 시작했어. 작고 오래된 빌라였지만 조용하고 주변 환경도 나쁘지 않아서 만족스러웠지. 그날은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어. 밤이 깊어갈수록 밖은 고요해졌고 집안도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지. 그때 갑자기 집 바깥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 하지만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내 집 문 앞에서 멈췄어.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을 바라봤어. 누군가가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문 너머에 누군가 있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지. 심장이 뛰기 시작했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신경을 꺼버리려 했어. 그런데 그때 다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이번에는 문 앞에서 서성이는 소리였어. 마치 문을 두드릴까 말까 고민하는 것처럼 느껴졌지.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발소리가 멈추기만을 기다렸어. 몇 분이 지났을까? 갑자기 그 발소리가 계단 쪽으로 멀어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어. 나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지. 그날 이후로 밤이 되면 그 발소리가 가끔 다시 들리곤 해. 집 문 앞에 멈추고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발소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문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 아직도 누가 그 발소리를 내는지 정체를 알 수 없어. 그냥 신경을 꺼버리려고 하지만 매번 그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긴장하게 돼.